그다음에 놀라운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노후 주거형 부동산 활용계. 그러니까 노후에 주거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45%가 주택연금을. 안녕하세요. 재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부자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금융연구소에서 나온 대한민국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와 디지털 금융 이용 형태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요즘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금융기관 연구소에서 이런 부자와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대중부유층이라고 합니다. 매스 어플루언트라고 하는데요. 이 매스 어플루언트는 뭐냐? 대중부유층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연소득이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에 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4천 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즉 중산층 중에 하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중상층보다는 높고 부유층보다 낮은 그런 타겟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직장인들이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인데 재미있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사이에 있는 고객군을 대상으로 약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연봉 기준으로는 약 7천에서 1억 2천 사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과 올해의 자산 규모는 어떻게 변했냐. 이 그림을 보시면 자산은 약 6억 5천에서 7억 5천으로 약 1억 2천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상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징 중에 하나는 부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산 비중은 예전과 비슷하게 부동산이 약 한 77% 정도. 총 자산 항목별 변화의 항목을 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약 1억 정도 올랐고 금융자산은 약 3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출 잔액의 변화인데요. 보면 대출이 있는 분들의 잔액을 보면 주택담보, 전세자금, 신용자금 이렇게 쭉 있는데요.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부유층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금적인 여력이 좀 있으니까 아마 금리가 싸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부자보고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항목이 나오는데요. 사적 대여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적 대여라는 건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건데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결국은 이거는 증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계속 보시다시피 증여와 관련된 항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험 항목을 보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한 42% 정도 자산관리 서비스 경험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82%에서 올해는 42%로 대폭 줄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대면 채널로 모든 자산관리들을 하는 형태대로 바뀌었다. 언택트 시대의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모바일 자산관리 분야를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포트폴리오 설계 조정, 금융상품 정보,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독특한 게 좀 있는데요. 골프, 여행 등의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산층의 하류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욕구가 없을 텐데 중산층의 상위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골프와 여행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매우 독특하게 사실은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로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자주 가려면 첫 번째는 여행을 갈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가니까. 세 번째는 여행을 가려면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사실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습니다. 자산 규모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은 약 7억 6천만 원 정도, 한 8억 정도 되고요. 순자산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대출이 한 1억 정도 있다는 것이죠. 중산층의 경우에 예전에 보고서에 보면 중산층은 순자산이 한 3억 정도 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의 한 10억짜리 아파트와 연봉 1억 정도를 받는다면 중산층에서도 최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구간별 자산 종류의 비중을 보면 3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를 보시면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금액이 커질수록 부동산에 포함되는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산층 중에 상류 클래스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마도 거주하는 그 자산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금융자산의 원천은 어디냐? 거의 대부분이 약 60%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도 독특한 게 나오는 게 증여가 한 9% 정도 됩니다. 역시 부자가 되려면 증여와 상속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 증여 상속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산 구간별 거주용 외 부동산 비중.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주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3억 이하와 10억 초과를 비교해 보면 15억 초과는 약 40%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주용 외 부동산, 즉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요, 압도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많습니다. 약 85%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만약에 뭔가를 하나 더 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거주용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산층 중에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느냐 하면 약 78.8%가 자가에 살고 계신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즉 중산층 중에 상위에 해당되는 매스 어플러먼트, 대중 부유층은 약 8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거주별, 유형별 자산 가치를 한번 보시면요, 서울과 기타 광역시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서울과 광역시의 자가 비율을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즉 서울은 약 8억 2천 정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종류별 금액과 보유자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그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68% 정도, 전체 68%고 그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대보증금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산관리의 목적을 보면 한 30%가 노후 준비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비중도 꽤 되고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도 여행 등 여유 있는 삶에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한다가 15%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가구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가 사실은 나오는 것이죠. 소득원별 분표를 보면 압도적으로 근로소득이 많습니다. 이 근로소득이 많다는 건 85%인데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85% 정도 된다는 것이죠. 소득에. 이건 아마도 중산층 중에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노후 주거형 부동산 활용계. 그러니까 노후에 주거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45%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다. 사실 이 주택연금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 주택연금은 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에 맡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이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연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출이 주택연금 대출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아서 연금 받았던 걸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결국 이 상황을 보면 주택연금 제도라는 것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 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향후에 연금에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웠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비용 준비 여부인데요. 이 필수 생활비에 해당되는 약 225만 원 정도는 91%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유 생활비 한 370만 원, 월 37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라고 준비가 된 사람은 약 57% 정도 됩니다. 즉, 월 한 200만 원 정도는 노후에 살 수 있는 돈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300만 원 이상,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한 반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만 원 정도의 노후 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향후 자산관리의 관심 항목을 보면요. 이것도 이 보고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약 45%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세 가이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복수응답을 한 건데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절세 가이드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금융투자 가이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즉,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중에 상위에 해당되는 연봉 7천에서 1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약 80%는 자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가는 약 금액이 8억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노후자금 200만 원 정도는 대부분 확보를 하고 계시지만 300만 원이 넘는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여유자금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 되지 않는다. 이걸 반대로 보면 중산층 이하나 하위층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댓글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좀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 이 풀 버전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경자인의 블로그 카페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